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운 사람, 혹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사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철학적인 관점과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미운 사람을 현명하게 대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를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목적론에 따르면 우리가 미움을 느끼는 것 또한 어떤 원인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결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고 타인의 공감을 얻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감정의 표출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러의 통찰은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을 단순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목적을 재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움의 본질을 파고들면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선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질문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로 투사 효과를 설명합니다. 투사 효과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나 부정적인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불편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게으름을 피울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 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 하는 마음이 투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이거나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미운 감정은 단순히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특정 행동을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특정 행동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행동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운 감정을 느낄 때 무조건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진정한 자기 이해와 심리적 성숙을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미움은 때로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바로 기대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서 실망을 줄이려면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당수의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나를 이해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친구라면 내 비밀을 지켜주고 항상 나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그 실망이 쌓여 결국 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 또한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타인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요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우리 자신의 기대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래야 해. 나를 안다면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지와 같은 무언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종종 현실과 충돌하며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줍니다. 타인은 우리와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고유한 생각과 행동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이해하려는 너그러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불필요한 실망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결과적으로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단순히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그 감정은 내면에서 더욱 골마 터져 우리 자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과제 분리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과제 분리는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사람의 미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는 오롯이 나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미움이 나를 흔들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 미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의 평화를 지켜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제 분리의 개념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문제까지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운 사람에 대한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와 같은 질문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제를 분리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오직 나 자신의 반응과 선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은 정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관계의 갈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러한 과제 분리는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시도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아들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미움받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미움은 어쩌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타인의 비위에 맞추며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독립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중심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고집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미움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외부의 압력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자유로운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매우 강렬해서 일단 발동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닷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는 훈련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감정의 파도를 관찰하고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은 단순히 미운 사람을 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더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미움을 키우는 생각의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운 감정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왜곡이라고 부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저런 말을 한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와 같이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상대방은 단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과대 해석하여 스스로 미움의 감정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상대방이 특별한 의도 없이 행동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감정적인 편향 없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감정이 정말 합리적인가?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수는 없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생각의 오류를 바로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감정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 갇히면 현실을 더욱 비관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미움의 감정은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대신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와 같은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재구조화는 미움의 감정을 약화시키고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의 내면, 대화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내면, 대화를 통해 미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때로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애써도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관계를 개선하려 애쓰기보다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리적인 거리라도 조절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덜 신경 쓸수록 그 사람이 나의 평온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나 회피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관계에서의 거리두기는 자기 존중과 자기 보호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에너지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자기관리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다른 생산적인 활동이나 소중한 관계에 사용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떤 관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어렵다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고 마음속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유리벽 뒤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닿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내면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미운 감정을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스스로 화를 키우지만 정작 상대방은 나의 감정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아니라 무관심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내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사람에게 신경 쓰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죠.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미움은 우리 내면의 독과 같아서 품고 있을수록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반면 미움을 흘려보내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미움의 짐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미움으로 채우기보다는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운 감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잠시 멈춰서서 이 모든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평온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움에 휘둘릴 것인가요?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그 선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미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넘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체와 같을 것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결국에는 나에게 상처만 주고 떠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정해 보이지만 교활한 사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웃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의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마치 뱀처럼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결국 우리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걸까요? 그들의 교묘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정해 보이지만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철학적인 깊이와 따뜻한 공감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이 영상이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한 작은 등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행동하지만 그 내면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이들의 가면은 단순한 사회생활의 가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마치 연극 배우처럼 자신의 진짜 감정과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우리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척하며 접근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흔히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철학적으로 위선은 내면의 생각과 외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칸트 윤리학은 행위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칸트의 시각에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친절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타인을 조종하려 합니다. 만만한 상대를 골라 이용하고 거짓말과 뒷담화, 과장된 칭찬, 심지어 협박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교묘하게 타인을 올가매고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조종 심리는 깊은 자기애적 성향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지나치게 과장된 칭찬이나 관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이나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 드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관심을 갈망하고 계산적인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항상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기 위해 경쟁하고 가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죠.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내면의 불안정한 자아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갈구합니다. 이들의 친절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친절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저울에 물건을 올리듯
자신이 베푼 친절만큼의 이익을 얻으려 하죠. 만약 그들이 기대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하거나 심지어 상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결핍된 애정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공허함을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통해 메우려는 시도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계산된 친절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지나치게 과하거나 특정 목적을 향해 있다고 느껴진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비언어적인 단서, 즉 미소 뒤에 차가운 눈빛이나 자기 이야기만 하려 드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본심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책임 회피와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정해 보이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숙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데 주저함이 없죠. 그들은 자신을 늘 피해자처럼 포장하여 동정과 지지를 얻으려 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불행의 희생자인 양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죠. 이러한 행동은 내면의 불안정함과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데도 능숙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특정인을 고립시키려 하죠. 이러한 행위는 마키아벨리즘적 성향과도 연결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 젖은 이야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타인의 잘못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약속 불이행과 사람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다정해 보이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중요한 순간에 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어길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또한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나누고 차별적으로 대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죠. 마치 계급을 나누듯 사람들을 분류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관계를 맺고 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니체 철학에서 말하는 힘의 의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 가치를 비판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힘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정해 보이지만 교활한 사람들의 행위는 타인을 차별하고 자신의 이익을 좇아 약속을 어기는 것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사회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무리와 어울리며 패거리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따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약속 불이행에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별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혹은
그들의 차별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과장된 자기 자랑과 공감 능력 부족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이나 성과를 과장하여 자랑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며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죠. 그들의 자랑은 진정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정함을 감추기 위한 허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에 진심으로 동조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 부족은 종종 자기애적 성향과 연결됩니다.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과장된 자기 자랑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과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랑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외로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합니다.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비겁한 태도를 보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해도 된다는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하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불안정한 자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인 것이죠.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즐기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비하와 조롱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의 논쟁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올 때라도 상대하지 않으며 무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여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정해 보이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하죠.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아서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갑니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20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른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말이죠.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어서 달아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며 거짓된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8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쁩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기적인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그 진심이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것을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이 그러합니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기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9번째, 타인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들을 알아보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 찍은 상대의 삶에 전광석화처럼 침투하여 상대를 올가맵니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또아리를 틉니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립니다.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오죠.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과 친절한 행동 뒤에는 언제나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0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가 납니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해본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죠.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과장된 자신감 뒤에 숨겨진 불안정함과 낮은 자존감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하죠.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동의나 존중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강요는 결국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억지 주장에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고 부당한 강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학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강요는 우리의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정해 보이지만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철학적 깊이와 따뜻한 공감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타인을 조종하며 관심을 갈망하고 계산적인 친절을 베풉니다. 또한 책임 회피와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숙하고 약속을 불이행하며 사람을 차별합니다. 과장된 자기 자랑과 공감 능력 부족을 보이고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고 타인을 조종하며 상황을 이용하며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립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다정함과 친절함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선적인 행동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니체의 역설적인 주장처럼 모든 상황을 흑백 논리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인간의 본성과 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교활한 사람이 있다면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거나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는 손절 또한 용기가 필요한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관계의 흐름 속에서 진심을 파악하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우리는 진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교활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